반갑습니다. 고득점을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학년도 미트리트 1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회 기출문제도 이 앞선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던 13회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은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물론 일부 문항들에서는 과거에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들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조금은 복잡한 상황들도 함께 문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추론의 경향성 자체가 다소 좀 줄어든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풀 만큼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실험 문제 같은 경우들을 보다 보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서 아예 문제를 손대지 못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다른 무슨 실험 테크닉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화에서 공부했었던 주 개념들을 가지고 그대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실험 문제만큼만은 대신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답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요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일단 먼저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문제에 적용될 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빠르게 확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 유형들마다 적용되는 방법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저와 함께 14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함께 점검해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닥 상태의 산소 원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푸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간단하죠.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1번에서는 질량수가 16인 게 맞는 거냐? 맞는 말이죠. 왜냐면 기호 표기로 왼쪽 상단에 써준 게 바로 질량수였으니까. 그리고 원자 번호는 우리가 바로 8번, 산소니까요. 따라서 당연히 양성자 개수는 8개. 그래서 덕분에 그 차이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게 곧 바로 우리한테는 중성자 개수가 돼주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8개는 맞는 말. 전자 배치는 우리가 바로 원자 번호가 8번이었기 때문에 헬륨에 해당되는 전자 배치, 1s오르비탈 전자 2개를 제외하면 원자과 전자들에 대한 것은 2s오르비탈 전자 2개, 2p오르비탈 전자 4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만 5번에서는 반자율성이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면 홀전자가 존재를 하잖아요. 2개나. 따라서 우리는 상자기성이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2번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주기 원소인 리튬, 헬륨, 보론의 원자 반지름, 체외각 전자 유액전화 1차 이온에지, 2차 이온에지 전기음 성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한테는 다음에 해당되는 원자 구조 주기성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리튬, 벨륨, 보론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2주기에서 그대로 증가되는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덕분에 주기적 경성 기억하고 있는 대로 따져보자라고 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가 되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니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잡아당기기 힘이 세지니까 점점점 사이즈는 작아지게 되겠고, 그러면 덕분에 1차 이온에지도 대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기 마련인데 나름의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이온에너지도 대체로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기음 성도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예외 없이 그대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증가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전기음 성도가 예외 없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외 없이 증가가 된다라고 할 부분들은 바로 유액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해당되는 유액 전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예외 없이 증가가 되겠고, 그 예외가 없는 것으로는 원자 반지름도 예외 없이 감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결국 우리한테 밑에 표에서 가나, 다라, 마에 해당되는 빈칸에 해당되는 값들을 누굴 가지고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거니? 라고 하는 건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 혹은 2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이 예외적인 부분들, 좀 특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물으려고 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바로 리튬의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건 쉽죠. 가 해당되는 값은 최소한 적어도 112보다는 우리가 크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2번에서는 그럼 나는 1.28보다 크고 2.42보다 작은 게 맞는 거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그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나에 해당되는 값은 중간에 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 전하는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서는 520, 899 그리고 다라고 하는 1차 연제에 대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 연제는 전자를 제거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중요하잖아요. 520과 899가 나왔던 이유도 우리가 리튬은 전자를 제거하게 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S 오비탈이고 마찬가지로 베릴륨도 똑같은 ES 오비탈인데 다만 베릴륨이 바로 리튬보다도 유액 전하가 더 크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고 거리는 더 짧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오비탈에서 가지고 그 다음을 가지고 비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론 같은 경우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2p 오비탈로서 에너지 준위 자체가 더 높아요.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더 높은 데서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그만큼 전자를 제거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라고 했던 값은 우리가 바로 899보다는 우리가 작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적어도 520보다는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 값보다는 크지만 최소한 적어도 베릴륨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는 899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거죠. 이보다는 작다라고 해줘야겠다. 4번에서는 2차 이온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꽤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이온제는 누가 가장 큰 거니? 라고 하면 반드시 족분호가 나와야 되겠죠. 원자과 전자 하나가 있는 일족 원소가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크더라라고 하는 거. 이건 꽤 중요하죠. 그래서 7300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가장 큰 거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경성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베릴륨은 보론보다는 우리가 이온 에너지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전자 배치가 리튬이랑 같고 보론은 베릴륨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에서는 바로 우리한테 전기음 송도를 비교로 물어봤으니까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많은 1.5보다 크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원자극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하여 제논 F2와 제논 F4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따로 옮겨서 적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적는 것처럼 문제를 푸셨으면 딱 좋겠어요. 뭐냐면 화학식을 보시고 거기다 바로 쓰는 거죠. 누굴 쓰는 거예요? 입체수를 쓰는 거죠. 입체수 합을 쓰는데 입체수 합을 본딩페어와 롬페어로 나눠가지고 따라서 제논 F2는 주변에 결합하고 있는 플로린이 2마리니까 본딩페어 전자구름은 2개가 되겠고요. 결합은. 나머지 전자는 8개 중에서 결합의 전자 2개만 쓴 거잖아요. 빼줬으면 6개 남았죠. 반 나눴으니까 3쌍이죠. 따라서 롬페어가 2 플러스 3으로써 우리는 그 구조가 선형 구조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제논 F4라고 한다면 주변에 우리가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4개이기 때문에 본딩 페어는 4개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전자 구름은 바로 롬페어가 2쌍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합의 전자를 4개를 썼으니 4개가 남았고요. 그럼 4개 남은 걸 반으로 나눠줬으니까 롬페어는 2쌍. 따라서 우리는 평면사각형 구조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 있는 게 바로 1번부터 5번이었어요. 1번에서는 제논 F2에서 플로린의 형전하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건 형전화가 아니라 전김성도 정도가 되겠고요. 모든 원자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2가지 화합물에서의 모든 원자들이 형전하는 전부 다 제로인 거죠. 플로린뿐만이 아니라 제논도 모두가 다 제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1번.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나머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사인 제논 F2에서 결합각은 180도다. 왜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입체수 합이 다음과 같이 2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선은 제논 F4에서 제논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2개이다. 네, 이 부분도 이미 입체수 합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됐던 거고요. 4번 제논 F4에서 평면사각형 구조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입체수 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됐던 거고요. 마저 5번 두 분자 구조 모두가 바로 비극성이다 라고 했던 부분도 입체수 합을 통해서 하나는 선형이었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4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면사각형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칭의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칭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자 전체에 대한 쌍쌍 모멘트가 0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둘 모두가 다 비극성이 되더라.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했죠? 우리는 이어서 4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붕소의 원자합탈로부터 만들어진 B2의 분자합탈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보론 어쨌든 원자과 전자수의 합 혹은 원자 번호의 우리가 바로 합으로부터 원자 번호 합이 어때요? 5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5보다 작아서 N2형이에요. 그 N2형 해당되는 걸 가지고 질문 줄 거니까 도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선택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기업번 전자 채워진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것은 시그마 E피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가지고 판단해주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6개짜리였어요. 그럼 6개짜리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요? 6개였으면 10개에서 4개나 빠진 거예요. 10개에서 4개나 빠질 때 그러면 처음에 2개가 빠지는 건 시그마 2P가 빠지겠고요. 그 다음 빠지게 되는 또 2개는 바로 파이 2P에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 호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이 P고 거기엔 전자 2개 들어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2P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돼주겠고 마찬가지로 반자기성이다. 이 말 틀린 말이죠. 이건 아예 암기도 좀 당부를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호전자수가 2개 있으니까 상자기성이 돼주겠고요. 그러니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될 텐데요. 1차 이온해제는 보론보다도 큰 게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왜 다 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자를 제거할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따져보는 건데요. 보론은 우리가 어때요? 붕소 분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파이 P에서 전자를 제거하게 되겠고 그리고 붕소 원자라고 하게 되면 전자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전자를 제거하기니라고 하면 그 오비탈은 바로 2p 오비탈이 돼주겠죠. 자, 문제는 2p 오비탈과 파이p 오비탈. 파이p 오비탈은 결합성 오비탈이에요. 결합성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데서 전자를 제거한다라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 이온 에너지를 비교로 가져가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결합성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답은 디귿번 하나만 맞더라.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게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온 에너지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걸 꼭 다시 한번 복습으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44켈빈에서 콕으로 분리된 두 용기에 왜 244켈빈이지? 약간 물음표가 좀 붙죠? 왜냐면 보통은 우리한테 298켈빈 아니면 300켈빈 계산이 약간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244 이거 뭐야? 이런 거잖아요. 자, H2와 그리고 1.2g의 기체 A를 각각 채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지? 계산인가? 이런 의심은 가지면서 나머지 읽어보자는 거죠. 두 번째, 1.2g. 이거 무슨 말일까? 1.2g이라고 한다면 이건 계산으로 복잡하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 양적 관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자, 그림 가서 봤더니 수기체는 2리터에 1.2기압이고요. 그리고 A기체는 1리터에 0.6기압으로 들어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콕을 열고 기체 이동을 허용하여 244km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했을 때 이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단 두 기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기체이며 244Kelvin에서 RT 값은 20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러면 너무 다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몰수를 바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왜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을 RT 값으로 나눠준 게 곧 바로 몰수가 되겠죠. 따라서 A 기체에 해당되는 압력은 0.6기압, 부피는 1리터, 곱을 해주면 0.6이고요. 20으로 나눠주게 되면 20분의 0.6이에요. 위아래 5배를 해주면 100분의 우리가 바로 5배 3이 돼주겠죠. 0.6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바로 0.03몰이 되겠네요. 그렇죠? 써보고 그러니까 암산으로 여러분이 총의 답을 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압력과 부피의 곱에다가 우리가 바로 누구로 RT 값으로 나눠보자고요. RT 값 20으로 나눠보게 되면 그 위아래 5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몰수는 0.03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왜 따져보려고 했던 거니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수소기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피도 2배고 압력도 2배잖아요. 따라서 몰수는 4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0.03몰에 해당되는 그 A기체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는 부피도 2배, 압력도 2배니까 몰수는 4배가 되겠구나. 0.12몰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각각에 해당되는 몰수들은 바뀌는 건 없죠. 변화가 될 거는 없죠. 왜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코 열어주게 되면 우리는 토탈의 부피가 얼마로 바뀔까요?
토탈의 부피는 왼쪽에 2리터, 오른쪽에 1리터 합쳐주면 3리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덕분에 우리는 각각에 해당되는 기체 압력들이 달라지긴 하겠죠. 따라서 수소기체 압력은, 즉 수소기체 혼합이 되는 거니까 분압은 우리가 1.2기압으로 있었던, 즉 5분의 6기압으로 있었던 건데 그 5분의 6기압에서 곱하기 얼마? 부피가 2리터에서 3리터로 늘었어요. 부피가 늘어난 것만큼은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3분의 2배가 되겠고요. 따라서 지우면 우리가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 압력은 우리가 바로 0.8기압.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수가 또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이미 위에서 확인했던 거니까 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기체에 대한 분압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A기체에 해당되는 분압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0.2기압이겠죠. 근데 물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0.6기압에 있었던 A기체는 부피가 1리터에서 3리터로 3배 늘었으니까 3분의 1배가 되주므로 0.2기압, 혹은 몰수 관계를 가지고 4배가 적었으니까 0.2기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푸는 것 외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 건 1.2g의 기체 A였어요. 그럼 A의 몰 질량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03몰에 해당되는 바로 질량이 1.2g이었으므로 우리가 만약에 서로의 100배를 해주면 3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120g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해당되는 몰 질량이 40g/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산으로도 풀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0.03분의 1.2g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라고요. 자,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다. 이제는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서는 A의 분자량은 40이 되는 게 맞는 거니 물론 제일 마지막에 확인은 했어요. 기업번. 어차피 우리한테 물어보긴 했을 거야 라는 느낌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봤던 거고요. 니은번 A의 분압은 1기압이 되겠니? 라고 했는데 1기압이 아닌 거죠. 1기압은 혼합기체가 1기압이 되겠죠. 0.8기압, 0.2기압. 그쵸? 그래서 0.8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고, 마지막 디귿번 그러면 기체의 총량은 0.15몰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0.15몰이 되는 건 맞겠죠. 왜냐면 0.03 곱하기 4배 0.12몰이었었고요. 수소가. 그리고 A기체는 0.03몰이었고요. 합쳐준 거니까 그 합은 0.15몰이 돼주겠죠. 그렇죠? 일일이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맞는 거니까 맞는 것은 기업번, 디귿번,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기체 양적 관계의 문제들은 다음같이 상태로는 매번 상태 변수들이 어떤 게 고정되어 있고 어떤 게 고정되지 않았는지 비율 관계 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면 그만큼 빠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자, 5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6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98켈빈에서 APC의 혼합 용액이 증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예측이 좀 가능해지죠. 어떻게 보자마자 예측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용액의 증기압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건가 봐 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예측이죠. 왜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다시 한번 강조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상형에 대한 건지 이상형이 아닌 건지는 함부로 판단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평형의 용해에서 몰비는 즉 용액상에서의 몰비는 2대 3대 5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그 각각의 값들이 곧 우리한테는 몰 분율로 그대로 연결이 돼줄 필요는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합이 바로 10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몰수 2몰, 3몰, 5몰을 토탈의 몰수 10몰로 나눠주면 몰 분율이 0.2, 0.3, 0.5가 되겠죠. 따라서 몰 분율을 가지고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줄 건데 전체 증기압이 또 310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계산으로 뭔가 묻고자 하는 건가 봐 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98캡에서 순수한 AP의 증기압은 300과 5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C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싶네요. 그리고 혼합용액은 이상형이라고도 제시를 해주고 있었네요. 자,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A에 해당되는 그러면 혼합 증기에서의 바로 증기상의 분압은 얼마가 될 거니? 라고 하는 건 순수한 증기압이 300이었고 몰 분율이 0.2니까요. A에 해당되는 값은 몰 분율 0.2에다가 곱하기 바로 300. 그러면 얼마예요? 바로 60토르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B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B의 몰수가 0.3몰, 즉 0.3 몰 분율로 들어있었던 게 되겠고 B의 순수한 증기압은 500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500 곱하기 0.3이에요. 그러면 그 값은 바로 150이 돼주겠죠. 따라서 B의 증기상의 분압은 150. 여기까지만 더해줘도 210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증기상에 대한 토탈 전체는 얼마라고 얘기해 줬냐면 문제에서 310으로 얘기해 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210을 빼주게 되면
기체 C에 해당되는 기체상의 분압은 바로 벡토르로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벡토르가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니라고 하면 C에 해당되는 순수한 증기압을 X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X에다가 몰 분율이 대조는 0.5를 곱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우리가 두 배만 해주면 X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X값 C에 해당되는 순수한 증기압은 얼마니? 그러면 그 값은 2벡토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C에 해당되는 순수한 증기압까지는 쉽게 계산이 가능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질문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될지 바로 선택지에 가서 나머지 문제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우리한테 질문 주고 있었던 증기상에서의 A의 분압은 62토르가 된다? 이거는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번은 너무 쉽게 계산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 60이다라고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기업번은 틀린 게 되겠죠. 따라서 6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니은번에서는 298km에서 순수한 C의 증기압은 200토르. 이건 계산을 했었던 내용이었죠. 이건 미지수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구했던 내용이 되겠고 D번에서는 B의 몰 분율은 증기 속에서의 증기 속에서가 액체 속에서보다 작은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증기상에 해당되는 몰 분율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증기상에서의 우리가 몰 분율을 좀 작성해 보자라고 한다면 전체는 우리가 바로 310이었고요. A, B, C를 각각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그리고 B, 그리고 C. 사실 우리가 바로 A라고 했던 거는 증기상에 대한 분압이 60이었었고 B라고 했던 것은 증기상에 대한 분압이 150이었고 그리고 C라고 했던 것은 증기상에 대한 분압이 100이었어요. 그리고 토탈 해당되는 것은 310이었죠. 310분의 60 그리고 310분의 150 그리고 마지막 310분의 100이었어요. 증기상에 해당되는 몰 분율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증기상에 해당되는 우리가 몰 분율을 봤을 때 다음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 돼요? 액체상에서의 우리가 증기상의 액체상에 해당되는 몰 분율은 A가 0.2라고 얘기했었고 B는 0.3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C는 0.5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기체상으로서는 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A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310분의 60은 5분의 1보다는 좀 더 작죠? 그러니까 좀 작아진 거죠.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어땠어요? 0.5보다는 뭐 310분의 100은 3분의 1보다도 살짝 더 작은 거니까 0.333보다 좀 더 작은 거죠. 따라서 0.5보다도 더 작은 거고요. 다만 증가된 건 그쵸? B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니까 0.3보다는 증가가 된 거겠죠. 따라서 증기 속에서가 액체에서보다도 작다? 네, 이 말은 틀린 게 되겠죠. 바로 증기 속에서가 액체 속에서보다도 크다라고 해줘야겠다. 따라서 디귿번도 틀린 거니까 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계산 자체도 워낙 간단했고 비교하는 것도 쉬웠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써보신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섬아연석이라고 하는 징크설퍼라고 하는 결정의 입방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이온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징크설퍼형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단세포 한 변의 길은 A라고는 위에다 표시를 써주고 있었습니다. 자, 징크설퍼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암기하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징크설퍼형에서 우리가 S2-의 사이즈가 일단은 크죠. 음연이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큰 거니까요. 이 녀석에 해당되는 우리가 배열 결정은 면신입방 배열 결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양이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양이온들은 어디에 들어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 틈새 자리들이 바로 삼연체 구멍 자리에 들어있었지 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삼연체 구멍 자리는 면신입방에서 8군데가 있다는 데 있어요. 근데 그 8군데 중에서 8군데를 다 채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8군데 중에서 4군데만 채워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딱 절반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따져보면 면신입방이다라고 했던 것은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개수가 4개거든요. 그리고 화학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징크설퍼는 서로 결합이 되고 있는 화학식에 대한 바로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개수가 4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이 말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도 되겠니라고 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겠고 덕분에 3연체 틈새 자리에 들어있었던 징크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배열 결정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징크과 양이온에 대한 배열 결정 구조는 바로 면신입방 구조가 돼주겠고요. 반대로 그 면신입방을 이루게 되면서 그 사이사이 틈새 자리에 S2-라고 했던 황화이온은 어디 들어있었겠니? 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S2-는 그러면 3연체 고응 자리에 들어있겠고 그 3연체 고응 자리에 들어있대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8군데 중에서 4군데만 채워서 들어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일단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트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그림을 주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공간지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암기를 안 해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의 그림을 바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1번 면시입방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냥 면시입방 구조를 간다라고 질문 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결국은 S2-에 해당되는 배열결정 구조도 면시입방이고 결국은 징크이과 양연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배열결정 구조도 면시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구별 없이 그냥 면시입방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를 들면 형석형이라고 하는 CF2 이런 데서는 못 물어봐요. 둘이 1대1로 결합이 되고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만 질문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서는 배수가 4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3일째 틈새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징크이과 양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음이온의 개수는 4개가 되겠고 S2-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개가 될 거예요. 서로 둘러싸고 있는 개수는. 자, 그런데 4번에서는 S2-에 대한 배수가 6개? 예,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4개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서는 단세포당 들어있는 S2-의 개수는 당연히 4개예요. 5번 S2-하고 S2-에 해당되는 최단 거리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최단 거리는 결국 핵간 거리를 뜻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핵간 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핵간 거리는요. 결국은 바로 우리가 각각 해당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R과 R을 더해준 2R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R이라고 했던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2배를 더해준 즉 4배 R은 대각선 길이랑 같더라 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루트 2배의 단세포 한 변의 길이랑 같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2로만 나눠준 것뿐이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간단하게 3번인 거예요. 기본적인 암기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림에서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CO2 기체와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고체가 물에 녹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게 양방 화살표로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을 나타내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98Kelvin 상온에서 이 수행에서의 평형 반응식과 평형 상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래 표로 보여주고 있나 봐요. 자, 보게 되면 CO2 기체는 녹아서 CO2 수액상이 되고요. 물과 결합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탄산이 다시 산해리 반응이 돼서 HCO3- 그리고 CO3-와 같은 탄산 이온으로까지 해리가 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같이 CaCO3가 고체상으로 녹아있게 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녹아있는 우리가 용해도 평형 반응을 같이 고려해주게 되면 마치 일종의 공통이온처럼 CO3-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상황도 고려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평형 반응식을 어떻게 줬고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제는 표하고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한테 표에서 CO2 수액상이 물에 녹아서 즉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을 만들게 될 때의 반응 평형 상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었고요. 그런 탄산이 다시 산해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로 첫 번째 산해리로는 평형 상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두 번째 산해리로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CO2 수액상과 CO3- 탄산이온이 탄산이온이 물과 같이 반응해줘서 중탄산이온을 이루게 될 때 그때는 평형상수를 가라고 하는 것으로 비원은 두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반응식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주게 된다면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일단은 H2CO3는 네 번째 반응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반응식은 존재하지 않도록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더해주게 되면 즉 반응식 1번 그리고 반응식 2번 그리고 반응식 3번을 이용해서 우리는 4번에 해당되는 즉 최종적인 반응 가에 해당되는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1번하고 2번을 일단은 더해줄 필요는 있겠죠. 1번 반응하고 2번 반응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니까 그냥 더해준다라고 한 거 정도만 생각해 두도록 하죠.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바로 탄산이 생성물에 있고 반응물에 있으므로 지워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탄산 이온이었던 HCO3-가 두 개가 생성물에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평형상수 가에 해당되는 네 번째 반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반응식은 역반응으로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죠. 따라서 일종의 우리가 반응식을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1번 반응과 2번 반응은 더해주고요. 그리고 3번 반응은 우리가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역반응으로 우리가 곱을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반응의 평형상수가 다음과 같이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가에 해당되는 값의 평형상수를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2 곱하기 우리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더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곱하기 우리는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옆반응으로 우리가 곱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뒤집어줘서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 아니라 10의 플러스 11제곱이라고 곱을 써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10의 지수들을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4제곱 따라서 10의 플러스 4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바로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0.8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8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번은 맞는 말. 그죠? 자, 니은번선은 대개 CO2 기체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CaCO3 고체상에 해당되는 용해는 더 증가가 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CO2 기체의 바로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높아지는 덕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줄 부분이 있죠. 기체상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상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헨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덕분에 수액상의 농도가 더 증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평형상태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따져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덕분에 이 말은 우리한테 바로 탄산에 해당되는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도 똑같이 연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는 첫 번째 반응식에서의 평형상수도 동일하게 만족을 시켜줄 거니까요.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는 바로 위에서의 지금 반응식들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CO2의 농도가 증가되는 거 가지고 첫 번째 반응식에서 우리는 바로 탄산에 해당되는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반에서 질문 주고 있었던 바로 가의 평형상수라고 했던 것, 즉 이 네 번째 반응에 해당되는 일종의 마치 전체 반응처럼 묶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 반응식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반응물에 대한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돼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O3 투마스의 농도가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로부터는 우리가 바로 위에서의 반응, 즉 기업반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CO3 2-의 농도가 우리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봐줄 수가 있게 되겠고,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기도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CaCO3 고체상에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생성물이 대주는 바로 음연의 농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그 음연의 농도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따라서 우리는 바로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유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용해도는 증가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더 용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디귿번선은 수용액상에서의 바로 pH가 낮아진다면 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왜냐라고 하면 다음같이 디귿번과 같은 표현들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막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pH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산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는 표현이 되겠고요. 산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기도 하겠어요. 이 말로부터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수액상에 있었던 염계 농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이 연결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 있는 바로 CaCO3 고체상에 녹아있는 바로 해당되는 용해도가 일정 부분 CO3 토마스 음연의 농도가 줄어들어 있게 되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덕분에 바로 따라서 위에서 얘기를 마저 안 했던 용해되는 방향, 즉 우리가 바로 용해 평형에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 정반응 우세라고 하는 그 유도가 어떤 것으로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용해가 되더라 라고 했던 거니까 디귿번도 맞는 말. 따라서 이 문제는 막상 기업번 하나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반응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온도 200켈빈과 400켈빈에서 반응물 A가 생성물 P로 변환되는 반응에 대하여 표는 A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림은 A분의 1의 농도를 우리가 반응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으로부터도 쉽게 예측도 되지만 위에 표로 작성을 했던 내용으로부터도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0켈빈과 400켈빈 동일하게 우리한테는 초기 농도를 1몰 농도로 밑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그려주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는 우리는 늘 중요하게 따지게 되는 농도들은 바로 반감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400켈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었니라고 하는 게 1몰 농도에서 절반이 되는 시간은 바로 10초였었고요. 다시 한번 또 절반이 되어주는 시간을 봤는데 그 시간이 30초가 되더라라고 하는 걸 그림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반감기가 10초로 일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엔 10초였고 그 다음에는 10초에서 30초로 20초로 2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도, 혹은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던 그래프의 모양이 시간에 따른 농도의 관계라고 하는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도 우리가 직선의 비례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관계로부터도 우리는 차수가 2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따라서 위의 표에서는 바로 앞서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를 가져갔던 것처럼 200켈빈과 400켈빈 때의 각각의 반감기를 일단 먼저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반감기는 일단은 먼저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 2차였기 때문에 반감기는 초기 농도의 반비례가 되고 속도 상수에도 반비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00켈빈 때 반감기는 10초였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200켈빈 때 반감기는 바로 0.5초였죠. 두 번째 반감기도 실은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켈빈 때. 하지만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은 20초. 그러면 일단 보여주고 있던 정보로부터도 우리는 속도 상수를 따져볼 수가 있게 되겠죠. 속도 상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반감기하고 속도 상수하고 자리만 뒤바꿔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초기 농도가 다 1몰 농도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분의,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했던 것은 속도 상수분의 1 곱하기 초기 농도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 역수로 곱했던 것. 그러니까 초기 농도 1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뒤집어주면서 바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덕분에 바로 속도 상수는 20분의 1이 돼주겠고, 그리고 속도 상수는 400켈빈일 때가 10분의 1이 돼주겠죠. 즉 비율상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비율상으로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비율상으로는 1대 2가 돼주겠죠. 왜요? 바로 반감기가 20대 10으로 2배 차이가 났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다음같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먼저 확인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들이랑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거니까요. 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아래로 좀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써놓고 그대로 묶어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만큼을 우리가 바로 일단은 먼저 복사를 간단히 제가 해놓고요. 아래쪽에 써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아래를 이제 왔다 갔다 같이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텐데요. 1번에서는 2차 반응이 다 맞는 말이었고 2번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반감기는 A의 초기 농도의 반비례가 되더라. 1번, 2번은 그냥 같은 표현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3번에서는 200km의 반응 속도 상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같이 정리도 했었고 계산도 해봤던 거죠. 4번에서는 20초에서의 반응 속도는 400켈빈에서가 200켈빈에서보다 빠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초일 때 반응 속도를 따져주기 위해서는 각각에서의 바로 농도를 일단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표를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20초를 가지고 찾아보게 된다면 그럼 20초일 때 바로 농도 하나는 0.5몰 농도, 다른 하나는 0.33몰 농도예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속도를 그러면 써보도록 하죠.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400켈빈일 때랑 그 다음에 200켈빈일 때랑, 자, 그러면 400켈빈일 때는 어쨌든 속도 상수가 2배가 더 컸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초기 농도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20초일 때 농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0.33이었으니까 그냥 3분의 1 정도로 써보도록 할게요. 반응물의 농도는 3분의 1. 그리고 200켈빈 때는 0.5, 즉 2분의 1이 돼주겠죠. 그러면 2분의 1. 물론 차수가 2차니까 제곱으로 비교해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200켈빈 때는 4분의 1이고요. 400켈빈 때는 9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에 있는 값을 서로 반대쪽의 분자로 곱을 해서 비교를 가져가 보게 되면 그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니? 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2 곱하기 2의 제곱 8이 되겠죠. 따라서 그 비율은 8대 9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빨라요?
아, 200켈빈 때가 속도가 더 빠른 거네요. 그렇죠? 속도는 그러면 200켈빈 때가 400켈빈 때보다 더 빠르더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200켈빈에서 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게 되겠죠? 우리가 바로 200켈빈에서가 더 빠르더라.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5번서는 활성화에너지를 물어보고 있기도 하네요. 활성화에너지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바로 한 번에 쓰여서 얘기해 볼게요. 활성화에너지는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2배로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죠. 곱하기 R값이 필요했고요. 온도가 썼는데 온도가 200과 400이었어요. 통분해주면 400분의 1 빼기 200분의 1이에요.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4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400만 넘겨주면 되겠죠. 따라서 400 써주면 끝나는 거죠. 맞는지 확인.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속도로 문제 특히나 다음같이 농도 시간 관계는 문제를 이것도 푸는 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반응물 A가 생성물 D로 변환되는 과정의 반응 좌표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뭐 더 다른 의미가 아예 없어요. A, B, C, D라고 했던 그 관계에서는 일단 A는 반응물, D는 생성물은 알겠죠. 그 다음에 B, C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B, C는 바로 중간체 정도가 되겠죠.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셔가지고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게 됐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물질들 혹은 가장 높게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들 이런 상태에서의 물질들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로 제가 묻지 않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당부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만 잠깐 존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바로 전이 상태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전이 상태라고 뭔가 질문 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응물 A라고 했었던 에너지 준위 상태로부터 우리가 바로 생성물 D라고 하는 녀석으로 에너지 준위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다음같이 우리는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비교로부터 에너지 준위가 감소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A에서 D로 가면서 감소가 됐었으므로 기본적인 반응 엔탈피는 우리가 바로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고요. 전체에 해당되는 활성에너지를 가지고 보자라고 한다면 활성에너지는 정반응이 역반응과 비교해 줬을 때 어떻더라? 이 둘을 빼준 그 차이값이 반응 엔탈피랑 같기 때문에 역반응의 활성에너지가 정반응의 활성에너지보다 더 큰 거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는 문제를 가서 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처럼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걸 질문 주고 있었네요. 기업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우리가 그러면 니은번에서는 B는 전이 상태가 되겠냐라고 했는데 B를 제일 먼저 확인했던 셈이 되겠죠. B는 전이 상태가 아니라 중간체가 되겠고요. 속도 일정 단계를 따져서 찾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이때는 바로 활성에너지가 제일 큰 걸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바로 활성에너지가 맥스가 될 수 있었던 단계가 언제니?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두 번째 활성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C로 바뀔 때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디귿번도 틀린 거라서 답은 1번 겹번 하나만 맞다라고 풀어두시면 되겠죠. 뭐 이건 워낙 간단한 거니까 더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98켈빈의 표준 상태에서의 CO2 기체와 관련된 열합 방식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CO2 기체가 CO2 고체상이 되거나 혹은 CO2 기체가 탄소 고체 흑연 그리고 산소 기체 분자로 원소 상태로 완전히 쪼개질 때를 우리한테는 890kJ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네요. 위에 있던 건 어쨌든 승화 열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시해주고 있었던 값이 마이너스 25kJ로 제시해주고 있었는데 뭐 그 이상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로 가서 바로 보고 어떤 것들 더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탄소 고체 흑연의 표준 연소 엔탈피는 그런 390kJ이 맞는 거냐라고 제시해주고 있었는데요. 연소 엔탈피는 어떤 게 되겠어요? 바로 위에 있었던 반응식에서 우리는 역반응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반응의 역반응이 곧 바로 탄소 고체 흑연의 연소 반응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연소 반응에 해당되는 건 반응식의 역반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390kJ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2번에서는요. 그러면 탄소 고체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탄소 고체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럼 원소 상태로부터 우리가 기체가 됐다가 기체가 된 그 상태로부터 바로 탄소 고체 흑연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들을 통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옮겨가서 우리가 CO2 고체까지 만들어질 때를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그러면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90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과정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5kJ이 되주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CO2 고체상에 해당되는, 즉 드라이 아이스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415는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맞다 라고 주시면 되고요. 3번에서는 CO2 고체상의 표준 승화 엔탈피는 하고 물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25가 되겠니? 그 말도 틀린 말이죠. 3번에서는 반대로 고체상이 기체상으로 바뀔 때를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보호가 플러스 값으로 바뀌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반대로 바꿔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서는 CO2 기체상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 되는 거냐?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CO2 기체상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던 것은 누가 같은 거예요? 실은 바로 1번이랑 같은 거죠. 1번의 선택지 질문이나 사실은 4번에 있는 선택지 질문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90이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그럼 CO2 기체상에서의 바로 탄소와 산소 원자 간의 평균적인 결합 에너지는 2분의 390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니? 라고 했는데 네, 이 값은 여기서는 아예 모르는 거죠.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탄소 고체 흑연이 기체가 될 때 승화율도 없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 분자가 쪼개질 때 필요한 결합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답은 2번 하나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쉽죠? 자, 우리는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은 앞에서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연력하게 관련된 문제인 것 같죠?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림은 298켈빈에서 플로리나 소듐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을 표는 가에서 라에 그 용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그냥 준 건 아니고 티들탈스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살짝 보니까 자, 가를 가서 봤더니 가는 뭐예요? NAF라고 했었던 바로 플로리나 소듐 고체상이 쪼개져서 양이온 기체와 음이온 기체가 될 때를 가라고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밑에 표에다가 같이 옮겨 쓰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 과정을 바로 격자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델타 H 격자, 과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과정 자체만 쓰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 격자가 우리가 쪼개지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게 바로 첫 번째 가해 과정. 그리고 나해 과정에서는 각각의 양이온 기체, 음이온 기체가 있었는데 양이온 기체만 우리가 수행성으로, 소듐 양이온만 수행성으로 바뀌는 걸 나타내준 게 나였네요. 따라서 그 과정은 바로 소듐의 수화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수화 과정이긴 한 건데 이건 우리가 바로 소듐 양이온의 수화 과정. 그 과정은 마이너스 406kJ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다해 과정에서는 플로리나 음이온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수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수화 과정이 되주겠고 우리가 바로 이건 F-에 해당되는 수화 과정이 되겠다. 그때도 줬었고 라라고 하는 건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고체상에서 바로 양이온 수액상과 음이온 수액상이 될 때를 가지고 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가 흔히 용해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옳은 것을 질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래 선택지였어요. 계산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도 그만이겠죠. 자,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오른쪽으로 가나 다를 통해서 왔던 게 한 방에 라로 간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햇세 법칙을 가지고 생각해 주게 되면 가, 나, 다를 더해준 건 바로 라의 과정과 똑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실은 위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값들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일단은 반응 탈피를 보게 되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929거든요. 그러니까 더해주면 1kJ이 맞겠고요. T델타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더해준 그 계산의 결과로 확인해 보더라도 마이너스 2kJ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질문 1번은 나의 과정에서 열이 흡수가 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요. 나의 과정에서 열이 흡수가 너무하는 거 아닐까요? 수화 과정입니다. 나는 수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화는 열이 흡수가 될 수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발열이에요. 이건 항상 성립되는 내용이고요. 다해 과정은 비자발적인 거냐라고 했는데 다해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에너지의 출입은
발열 과정이었고요. T 델타 S는 마이너스 47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발 비자발을 따져주는 건 델타 G인데 델타 G 달을 계산해 볼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이너스 523kJ의 수엔탈피에다가 그 과정에서의 T 델타 S가 마이너스 47kJ이 되므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47kJ. 누가 보더라도 0보다 작죠?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거죠. 3번선 F- 기체상의 수화 엔탈피는 수화 엔트로피는 0보다 크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0보다 큰 게 맞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0보다 작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수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기체상이 수익상이 되는데 어떻게 0보다 크겠어요. 물론 근거로는 위에 제시가 되는 값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T 델타 S 값이 어때요?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47kJ로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기체상이 수액상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체상 입장에서 감소가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감소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서는 NAF 고체상의 용해 엔트로피는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98분의 74kJ/몰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사실상 용해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T 델타 S가 마이너스 2kJ로 제시가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그 값으로부터 우리가 용해 엔트로피를 쓰자라고 했던 거니까 온도 T로 나눠만 주면 그만이겠죠. 그러니까 분자의 74는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74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74 대신 2로만 바꿔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5번. 그러면 격자 에너지는 930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너무 허망하죠. 그냥 읽어준 거죠. 첫 번째 있는 정보를. 따라서 답은 5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들은요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거고요. 주어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해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잘 녹는 거니? 라고 질문 준다면 그건 좀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질문보다는요 그냥 라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용해되는 과정은 자발적 과정인 거니?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용해되는 과정 라를 가지고 자발성 여부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용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1kJ이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kJ 되겠고요. 따라서 양수값인 거죠. 살짝 양수값인 거니까 현재 온도에서는 비자발적인 거죠. 하지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잘 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2번의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두 액체 A와 B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즉, 증기압의 온도 전성을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부터 델타 H노트를 서로 비교를 가져가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LMP 증기에 해당되는 Y축의 값을 0으로 표시를 해줬으니 그에 해당되는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도 쉽게 읽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꽤 중요했던 정보들이니까 먼저 해석을 해주면서 나머지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면 LMP 증기가 0이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해당되는 그의 증기압들이 1기압일 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 온도가 곧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겠니? 라고 하면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이 373분의 1로 A에 해당되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B에 해당되는 정상 끓는 점도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B에 해당되는 것은 그림으로 표시가 없었으니까 선으로 쭉 내려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축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누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B에 해당되는 정상 끓는 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정상 끓는 점이 373켈빈보다도 정상 끓는 점 누구에 대한 게 B에 해당되는 온도가 더 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또 근거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에 해당되는 정보들로부터 우리는 누굴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바로 증발 엔탈피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4.5 곱하기 10의 세제곱.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증발 엔탈피를 서로 비교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큰 거니? 라고 하면 5대 4.5로 A가 B보다 큰 거니까요. 인력이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라고 읽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온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B에 대해서 하나를 더 그어서 나타내주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더 눈에 띄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빼놓도록 하죠.
자, 인력에 대한 거나 우리가 바로 증발열에 대한 비교나 같은 거다라고 그냥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재밌게도 그림에 하나 더 표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98분의 1이라고 했던 X축이었어요. 즉 상온에 해당되는 298켈빈 기준으로 점선 하나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점선 기준에서는 그럼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Y축으로는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Y축으로 읽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상온에서의 우리가 바로 서로 해당되는 진기압 등을 같이 비교도 가능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진기압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그 같은 온도에서의 진기압은 어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B는 그 순수한 진기압이 좀 더 위에 있고요. A에 해당되는 순수한 진기압은 그보다는 당연히 아래쪽에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상온에서의 우리가 순수한 진기압, B에 해당되는 순수한 진기압, 그리고 A에 해당되는 순수한 진기압 비교해보면 당연했지만 B가 A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라고 하면 인력이 더 A가 큰 거니까요. 그죠? 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나머지 같이 확인하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는 298켈빈에서 B는 A보다 휘발성이 더 크더라. 그렇죠. B가 A보다도 진기압이 더 컸거든요. 순수한 진기압이 B가 A보다 컸던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 2번에서는 298켈빈에서 분자간 인력은 A가 B보다 큰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순수한 진기압을 가지고 비교로 갖고 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해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3번에서는 A의 정상 끓는 점은 373켈빈이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이미 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Y축에 해당되는 값이 0인 걸 통해서 바로 읽어줬던 거죠. 3번도 맞는 말이었었고 4번에서는 델타에서 기와는 A가 B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맞죠. 이미 이 부분도 우리가 기울기에 해당되는 절대값을 통해서 먼저 비교도 얘기했던 거니까 따라서 4번에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맞아 5번에서는 373켈빈에서 A의 표준 기와 엔트로피는 이라고 줬고 계산이 가능하겠니? 라고 제시해줬는데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기울기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우리는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증발 엔탈피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바로 정상 끓는 점으로 나누만 준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했던 기울기에다가 R값을 고분해주고 마이너스를 없애준 반응 엔탈피, 즉 증발 엔탈피를 누구로 온도 373켈빈으로 나눠준다면 그럼 우리는 바로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말. 따라서 답은 4번 하나가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13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오고 풀어갈 때는요. 정말 거침없이 풀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자료만 읽어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사실상 물어볼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꼭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실 좀 당부를 드려요. 13번의 답은 4번이었고 우리는 14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량 백분율 36.5%의 진한 염산 Vml를 물로 물켜서 0.1몰 농도의 염산 10ml를 만들었대요. 이거는 희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거의 문제가 진행되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36.5%의 염산의 밀도는 1.2g/ml. 그리고 HCl인 염산의 몰 질량은 36.5g/몰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같이 문제를 푸는 방법, 암기를 당부드렸던 방법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 거다라고 쓰냐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건데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쓰고 다시 한번 또 단위 환산하고 다 쓰고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퍼센트 농도가 있으면 그 36.5%를 가지고 10배를 일단 먼저 해주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밀도가 있으면 밀도 알려주는 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죠. 1.2로 구분해주고 해당되는 용질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우리는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 표현이 바로 우리한테는 1번 기업번에 해당되는 질문이었죠. 기업번은 맞는 말. 그리고 우리한테는 희석을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희석 공식에다 넣어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다음 같은 12몰농도를 가지고 우리는 Vml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해당되는 용질을 취해준 거죠. 즉 바로 HCl의 몰수를 취해준 양이 12 곱하기 Vmol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은 희석된 농도인 바로 0.1 몰농도에 들어있는 전체 용질의 몰수와 같은 거죠. 전체 얼마? 바로 100ml에 들어있는 우리가 바로 용질의 몰수랑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10mm몰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부피 V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해줘야겠어요? 따라서 부피 V는 12분의 10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12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굳이 약분한다라고 해봐도 6분의 5ml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11.2ml.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번 36.5% 염산의 몰랄 농도는 10몰랄 농도가 되는 게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풀어주려고 하면 사실상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몰랄 농도하고 36.5%하고 서로 단위를 맞춰가면서 비교를 해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36.5% 농도라고 하게 되는 그 표현은 다음 같이도 쓸 수 있잖아요. 36.5g에 해당되는 염산이 녹아 있어요. 어디 녹아 있니라고 하면 전체 100g 중에요. 근데 전체 100g 중에 녹아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건 다른 말로 100에서 30.5를 빼주게 되면 63.5g에 해당되는 바로 물에 녹아 있는 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30.5g에 해당되는 몰수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몰수가 1몰이 되겠고요. 1몰이 얼마의 바로 질량에 63.5g에 해당되는 바로 용매인 물의 질량에 녹아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단위 변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10몰랄 농도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는 몰랄 농도로 바꿔준다는 표현은 분모에 있었던 63.5를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뭐하러 1000으로 나눠요? 그냥 분모 분자에 1000배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몰랄 농도라고 했던 것은 그 퍼센트 농도가 63.5분의 1000몰랄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누가 보더라도 10몰랄 농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만약에 10몰랄 농도하고 대소관계로 비교를 물어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을 분자를 똑같이 그럼 1000으로 맞춰주면 그러면 분모가 바로 100이 돼주면 우리는 10몰랄 농도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가 누가 더 커요? 분모가 10몰랄 농도일 때가 더 큰 거죠? 그럼 농도로서는 몰랄 농도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왼쪽이 더 큰 거겠죠? 따라서 다음 같은 몰랄 농도가 누구에 비해서는 10몰랄 농도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 좀 그만이겠죠. 만약에 퍼센트 농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0몰랄 농도의 퍼센트 농도는 36.5%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절대로 농도 변화는요, 어떤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것만 제대로 기억해두고 계시면 웬만큼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98켈빈에서 인산의 사내리 반응식과 사내리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나타내줬다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일일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겠죠. 1.9, 6.7, 11.5. 사실상은 이런 경우라면 참고 정도로 보자라고 주어진 셈이 되겠고요. 그럼 그 아래쪽에 보니까 298켈빈에서 NaH2PO4. 그러니까 제가 왜 위에서 표에서 그냥 지나간지는 잘 아시겠죠? 뭐 때문에? 주화학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을 주화학종으로 줬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등장하게 된 거죠. 소듐 양이온을 지어놓고 보면 H2PO4- 바로 주화학종으로 주어진 거고요. 거기에다가 Na2HPO4라고 줬으니까 Na 플러스 두 개를 지으면 HPO4-2- 주화학종으로 주어져 있는 셈이 되겠죠. 이들을 통해서 물에다가 녹여서 1리터짜리 혼합용액을 만들었으니까 이 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는 이 주화학종들은 약산과 그의 짜금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완충형이 돼주겠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건 없는 거니? 라고 하면 노가는 있겠지만 평형상태에서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산은 별로 없죠. 물론 인산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내리 상수는 위에서도 이미 제시를 해주기는 했었어요. 그 값은 바로 1.9였죠. 표시 정도 해놓으려고요. 1.9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는 주화학종으로 들어있었던 H2PO4-죠. 들었던 몰수는 0.5몰로 들어있다라고 예시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어쨌든 바로 이 녀석에 해당되는 사내리 상수는 두 번째 사내리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그 값은 pK 값이 6.7이 돼주겠고, 그리고 바로 HPO4-, Na2PO4라고 줬던 게 되겠죠. Na2HPO4. 따라서 HPO4-는 우리가 바로 세 번째 사내리 상수가 이 녀석의 바로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값은 11.5. 물론 다음 같은 염계리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사내리 반응을 통해서 PO4-라고 하게 되는 다양성저성 염기도 같은 국물 안에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화학종이다라고 했을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던 것처럼 0.5몰로 1리터이기 때문에 0.5몰 농도로 마찬가지로 0.5몰로 마찬가지로 1리터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0.5몰 농도로 들어있는 이 지금 현재 출발 선상에 있는 주화학종들을 통한 pH는 6.7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던 거니까 pH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6.7이라고 pK2를 읽어주면 그만이겠고요. 자, 이번에서는 H3PO4분의 H2PO4-에 대한 농도 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해당되는 이때 산의 농도가 바로 10-6.7제곱이죠. pH라고 했던 게 pK2랑 같았던 거니까. 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산의 상수는 10-1.9제곱이었어요. pK1.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어쨌든 평형 상태의 농도들은 각각의 바로 평형 상수도 모두 만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산해리 상수라고 하는 것은 H3PO4라고 하는 인산의 산해리 반응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나타내 주는 게 되겠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줘가지고 쓸 때 우리는 이미 평형 상태에서 원래 이 곡물의 pH라고 했던 건 6.7, 즉 평형 상태에서의 산의 농도는 10-6.7제곱으로 주어져 있었던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는 그러면 10의 6.7제곱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6.7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플러스 6.7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최소한 못해도 4.8이라고는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3번에서는 물을 가져 전체를 2리터로 만든다. 예,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희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pH는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죠. 완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에서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H3PO4 6분의 1몰을 가하게 되면 pH가 얼마가 되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이건 나름 유의미해지겠죠. 왜냐면 4번에서는요. 다음같이 0.5몰 농도, 0.5몰 농도로 있었던, 즉 2분의 1몰씩 있었던 바로 그 몰수 기준에서 우리가 인산이라고 하는 것을 6분의 1몰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6분의 1몰은 바로 1리터에서 6분의 1몰 농도가 되겠고요. 이 양은 누구하고는 바로 HPO4-2-와는 짝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짝관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로, 즉 그들에 대한 각각의 서로의 짝인 H2PO4-로 집중되면서 변화가 생겨서 한계 반응물만큼은 전부 다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색깔만 구별해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같은 우리가 바로 6분의 1몰을 넣어주게 된다면 그 6분의 1몰만큼 그러면 0.5몰, 즉 다시 해서 6분의 3몰로 들어있었던 HPO4-2-는 6분의 1이 줄어들어서 6분의 2몰이 남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6분의 2몰 농도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6분의 1씩 같이 왔기 때문에 6분의 2가 가운데 있었던 H2PO4-에는 더해지게 되겠죠. 원래는 얼마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6분의 3으로 0.5로 있었던 건데 양쪽에서 6분의 1씩 각각 온 거니까 6분의 2가 늘어나게 된 거겠죠. 따라서 6분의 5. 따라서 그 비율은 얼마니라고 하면 5대 2. 그러면 이 5대 2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넣어주고 작성해 주는 건데 어떻게 로그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렇죠? 로그 5분의 2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는 거냐? 네, 5번이 답이 되겠죠.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강염기를 넣어준 것으로는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강염기요. 강염기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써놓도록 할게요. 강염기는 이를테면 OH-를 넣어준 건데요. 얼마 넣어줬니라고 하면 똑같이 6분의 1몰 넣어준 거예요. 그럼 6분의 1몰 넣어준 것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풀어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계 반응물만큼 무조건 반응해서 달라질 건데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 바로 강염기가 되겠죠. 양이 적으니까요. 6분의 1이 줄어들어서 그 결과로 누구로 바뀌었겠니라고 하면 그 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대신 6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H2PO4-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됐을까라고 하면 밑으로 빼볼게요. 이 녀석에 대한 양은 6분의 3에서 6분의 1이 줄었으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암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HPO4-2-는 그 짝산이 줄어들어서 그의 짝염기로 바뀌었으니까 6분의 3에서 6분의 1이 늘어나서 바로 6분의 4가 됐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둘에 대한 비율은 6분의 2 대 6분의 4가 되는 거니까 2대 4, 1대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의 pH는 바로 pK2 값 6.7 더하기 로그 2분의 4, 바로 로그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로그 2는 0.3이 되주므로 더해주면 그 값은 그죠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제 수업에서는 이제 개념 정리할 때 한 번쯤 예제에서 연습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 출제해서 예제에 넣어놨던 게 아니고 이런 형태들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목조목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 반응은 보통 어떠냐면 에이 이런 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오거든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에만 충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물론 이렇게 하나씩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죠. 하지만 양적 계산에서 헤매거나 어려워서 틀린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5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표준 수소 전극과 구리 반쪽 전지로 구성된 갈바닉 전지와 298켈빈에서 관련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왼쪽 비이커에는 수소연의 농도가 1몰 농도인 수용액이, 그리고 오른쪽 비이커에는 푸른색의 1몰 농도의 구리가 양이온 수용액이 들어있다라고 표준 조건으로 다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왼쪽은 수소 전극이고요. 오른쪽은 구리 전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소보다는 구리가 환원을 더 보통 잘하죠. 그러니까 왼쪽은 산화 전극, 오른쪽은 환원 전극 정도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정보들을 추가로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했더니 별 정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환원전위 값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리의 환원전위 값이 더 크잖아요.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로 언급을 드린 거죠.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구리 전극이 환원 전극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 전극이 산화 전극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산화가 되면서는 두 개 H+로 늘어나기 때문에 산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pH는 우리가 감소가 되겠구나. 오른쪽에서는 가면 갈수록 구리가 양이온의 농도가 줄겠구나. 그러니까 구리가 양이온의 농도가 줄기 때문에 사실 푸른색도 흐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도 얘기해 주고 있었으니까. 자, 이제는 질문을 가서 문제 확인하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선은 전지의 초기의 기전력은 0.34V가 되더라. 맞는 말이죠. 왜냐면 모두가 다 표준 조건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34에서 0V를 빼주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바로 0.34V가 되더라. 1번은 맞는 말. 2번선은 이미 얘기했던 바대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니? 라고 했었던 바로 질문인데, 바로 수전극이 산화전극이고 구리전극이 환원전극이 되므로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전자가 이동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전체 전지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준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에서는 왼쪽 베이커에서 수액의 pH를 높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산의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pH는 가면 갈수록 낮아지게 되겠고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즉 pH를 높이면, 즉 반대로 산의 농도를 우리가 낮춰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한 거니까 그 덕분에 Q 값이 우리가 작아지게 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지 전위 값은 증가를 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이 진행되는 것에 역으로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지 전위 값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준 셈이 되겠죠. 5번에서는 구리가 양윤의 색깔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옅어지는 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반이 진행되면서 구리가 양윤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던 것. 따라서 우리가 5번도 4번도 함께 이미 다 먼저 확인했던 내용들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었다. 풀어주시면 되죠. 너무 쉽죠? 1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산성 조건에서 0.2몰 농도의 과망간이산 포타슘 수용액으로 미지 농도의 과산화수소 수용액 100ml를 산화하는 적정하는 실험과 두 반쪽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종말점까지 사용된 KMnO4라고 했었던 과망간이산 포타슘의 부피는 5ml가 들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5 곱하기 0.2몰 농도가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1mm몰이 소진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네요. 자, 아래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제시하고 있는지 같이 맞춰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MnO4-가 H2O2랑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게 되는 전자의 몰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니? 라고 하는 게 5대 2로 주어져 있으니까 서로 10개씩의 전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맞춰서 확인해 줘야 되겠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MnO4-에다가는 우리가 바로 2배가 필요하겠고요. 2배를 주게 된 거니까 수는 16개가 되겠고, 2배를 줬으니까 전자는 10개고, 2배를 했으니까 망간 2+고, 2배를 했으니까 8개의 물 분자가 되겠고, 아래쪽에 있었던 과산화수에 대해서는 산화가 되는 반응식에 대해서는 5배를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2대5로 반응하더라. 따라서 5개의 O2가 나오고, 우리가 10개의 H+가 나오고, 10개의 전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의 전자는 서로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게 되므로 지워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성물에 있었던 10개 H 플러스하고 반응물에 있었던 16개 H 플러스로부터는 우리가 지워서 6개 H 플러스만 남겨놓고 우리가 10개 H 플러스는 지워주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위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MnO4-가 소진된 그 몰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양적 계산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는 제시했던 농도를 가지고 그리고 부피를 가지고 계산으로 따져주게 되면 소진된 우리가 표준용액의 몰수가 1mm만큼이 소진됐다라고 제시해 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수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1mm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바로 H2O2 과산화수소는 2분의 5배만큼 해당되는 몰수가 들어있었지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만큼의 몰수가 들어있었던 용액에 해당되는 부피는 바로 100ml였어요. 그러니까 몰농도 바로 X 곱하기 100ml로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이항시켜서 10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X값은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얼마라고 얘기해주면 돼? 라고 하면 X값은, 즉 미지수의 농도는 2.5 곱하기 바로 얼마?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농도 아니면 0.025 몰농도 이 정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MnO4-는 산화제로 사용이 된 게 맞느냐라고 질문 줬는데요. 자기 자신은 환원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우리는 산화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산화 상태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환원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산화시켜줬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서는 MnO4-하고 H2O2의 몰수의 비가 5대2로 반응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이죠. 뒤집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2대5로 반응을 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O2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던 건 생성물에 O2 기체가 이미 있었던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서는 H2O2 과산화수소에서 산소의 산화 상태는 마이너스 1이 맞겠고 5번에서는 초기 H2O2 수액의 농도는 이라고 했는데 이미 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줬던 게 있었으므로 5번도 맞는 말이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다. 뭐 이런 정도 되면 너무 쉬운 거죠. 자, 우리는 17번까지 같이 풀어봤었고요. 18번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기온 FeCl4-의 분자 구조는 정삼면체이고 차기온 니켈의 CN4-2-의 분자 구조는 평면사각형이다. 이쯤 되면 거의 문제 예측 방향이 나오죠. 중심금속의 3D 오비탈 결정장 갈라짐을 고려할 때 바닥 상태에서 두 차기온의 홀전자 개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문제 답을 골라내더라도요. 최소한 여러분은 무조건 1번 아니면 4번이고요. 답은 4번으로 바로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일단은 니켈의 바로 CN4-2-라고 했을 때 평면사각형 구조라고 했던 부분은 암기가 필요했던 내용이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니켈의 다음같이 강장리간드와 결합을 했을 때예요. 그럼 덕분에 우리는 4배짜리 척화합을 해서 강장리간드와 결합해서 평면사각형 구조를 갖게 됐을 때 디옵탈의 전자배치다라고 하는 건 산화상태가 플러스 2이므로 D8이었었고요.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반자기성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암기를 당부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홀전자 개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바로 평면사각형이 아닌 사면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케이스라고 하게 되면 약장리간드와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사면체 구조라고 하게 되면 사면체 구조의 특징으로서의 이 내용도 사실은 암기예요. 뭐냐면 사면체 구조는 어때요? 사면체 구조는 항상 하이스핀이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하이스핀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그럼 홀전자 수가 많은 전자 배치라는 거예요. 그럼 홀전자 수가 하나일까 5개일까? 세는 거 아니죠. 그냥 5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자 배치를 굳이 써보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는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서로 동일한 두 개, 축상 오비탈은 2라고 하고 축사의 오비탈은 3마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T2라고 할 건데요. 2가 T2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인 충돌이 사면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이 F라고 했던 철은 바로 8쪽 금속이고 산화 상태가 플러스 3입니다. 산화 상태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디옵탈의 전자수라고 하는 건 D5예요. 그럼 D5의 전자 배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아래쪽에 2에는 전자가 3개가 있겠고요. 위에는 우리가 바로 T2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 홀전자수 5개 그대로 맞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 정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은 암기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18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팔면체 코발트 착이온, 코발트의 CN6 3-, 코발트의 에틸렌다민 3 3+, 그리고 코발트 에틸렌다민 2개 CL2 플러스로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착이온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도를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척화물에 해당되는 해석이 되주겠죠. 가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게 팔면체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6배이라고 하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것 말고도 코발트라고 하는 중심금속도 또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코발트들에 대한 산화 상태가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플러스 3으로 다 동일해요. 그 말은 우리가 바로 디옵탈의 전자소라고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발트는 구조계 바로 금속이고요. 따라서 덕분에 D6라고 하는 전자 배치도 일단은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일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바로 CN-와 같이 강장 리간드, 완전 강장 리간드죠. 그리고 에틸렌다민과 같은 바로 두 자리 리간드가 되주는 강장 리간드. 물론 에틸렌다민은 강장 리간드인데 여기에다가 CL-1가짜리가 두 개가 결합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 둘에 대해서는 어떤 걸 비교할지 대략 예측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에 대해서는 바로 입체 성질을 서로 비교하는 형태 정도가 예측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에틸렌다민이 어쨌든 두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화합물들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대단히 클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첫 번째 있었던 CN-가 결합된 경우에는 그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대단히 크잖아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전자 배치는 바로 T2G에만 전자 6개, 나머지 2G 위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반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자기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전 암기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추론만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은번 코발트 에틸렌다민 3개 3+는 거울상 이성지체를 갖는다. 그렇죠. 거울상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광학만 가능한 거죠. 왜냐면 모두가 에틸렌다민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올시스만 가능했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거울상 이성지체, 광학 이성지체만 존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번에서는 코발트 에틸렌다민 2개, CL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 3개 이성지체를 가질 수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CL-만 우리가 바로 CL들끼리만 우리가 바로 트랜스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모두가 우리가 바로 시스로 있는 형태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모두가 시스인 형태에 대해서 바로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이 돼주는 광학성 지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다음같이 세 가지가 가능하겠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디귿번만 맞는 거니까 답은 6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착화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니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고 그런 출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황산구리 수화물에 화학식이 다음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 정수 n, 즉 결정수가 몇 개가 달라붙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 가를 보게 되면 건조된 시험관 2개, 마개가 달린 기역자 유리관, 그리고 얼음물이 담긴 베이커를 준비를 하고요.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화물 분말 시료 약 5g을 취해서 질량을 측정한 후에 시험관 1에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답니다. 그림 일단 한번 볼까요? 자, 그려 봤더니 다음같이 시험관에다 놓고 크램프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에서는 그 시험관 1을 고르게 가열을 하게 되면서 시료가 차츰 흰색으로 변하고 시험관 2에서 응축된 우리가 바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관찰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흰색으로 변하면서 시험관 2에서 액체가 응축된다라고 하는 건 결정수로, 즉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붙들려 있었던 결정수, 즉 물이 우리가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물 쪽으로 가게 되면서 온도가 낮으니까 응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에서 얘기했었던 그 액체상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물을 뜻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라에서는 바로 시료가 흰색으로 완전히 변하고 시험관 2의 액체 양이 일정해지면 가열을 중단을 하고요. 마에서는 실험관 1을 건조 용기에서 상온으로 식힌 후에 흰색 시료의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줬던 질량이 있었고요. 그 질량이 위에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5g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남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물 분자만큼이 떨어져 나서 남아있는 바로 시효에서 해당되는 질량이 돼주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결정수 개수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뭐라고 질문 주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나에서 우리가 측정한 질량이 5.02g, 즉 위에서 우리가 넣어주고 측정한 질량이었죠. 그리고 마에서는 수증기로 다 빠져나간 결정수에 다 빠져나갔을 때 질량이 3.23g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해당되는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uSO4에다가 바로 물이 결정수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 둘에 대해서는 서로가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다? 말이 맞지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화학식으로 작성을 해준 건데 이게 어떻게 불균일된 화합물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각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맞는 거죠. 둘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주고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섞인 또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아예 맞지가 않은 표현인 거죠. 하나의 화학식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균일도 틀렸고 혼합물도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서는 과정 다해서 시료는 산화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는 것 뿐인 거지 산화수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산화수가 변화가 생기는 거는 아예 없겠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증발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해서 응축된 액체는 물이다. 예, 이건 이미 얘기를 했던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군요. 너무 쉽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나의 푸른색 시료에서 물의 질량 백분율은 하고 물어봤었는데 다음같이 계산해주면 되겠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안 맞죠. 왜냐면 3.23은 물이 떨어져 나간 CuSO4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를 바꿔줘야 되겠죠. 분모가 5.02가 들어갔어야 되겠다. 4번은 틀린 거고요. 5번에서는 그러면 n값을 다음같이 계산해주면 되겠니? 라고 했는데 이미 위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량 백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황산구리하고 물이 결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비율로서 우리가 얘기해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같이 전체 질량 중에서 바로 물이 결합이 되어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전체 질량 5.02 중에 우리가 5.02 빼기 바로 3.23으로 계산했던 요 질량의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에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누굴 가지고 구분해주면 되겠니라고 하는 건 그럼 이 질량의 비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물 1몰당, 즉 물 1몰에 해당되는 질량당 결합하고 있었던 황산구리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의 비로 고분해주게 되면 우리가 황산구리 하나당 결합하고 있는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계산에 18분의 160 맞는데요. 5.02분의 3.23은 아예 틀린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3번 하나가 맞더라. 따라서 20번의 답은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문제가 뭐 실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해당되는 것 굉장히 낯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수에서 n값을 찾아주게 됐던 내용은 우리가 양적 관계에 보통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 화합물에서의 바로 질량 백분율을 이용하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만 충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번부터 20번까지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몇 번 문제? 예, 각자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문제들의 번호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만 이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틀린 개수는 적겠지만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린 친구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드시 풀이 방법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개념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시켜주고 있는지, 풀이 과정에 대한 계산은 내가 빠르게 잘 가져가고 있는지, 풀이하기 위한 방법은 또 괜찮은지,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씩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약점을 메워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의대 약대 진학을 위한 8월달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보는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고득점을 얻어서 합격하는 그 마지막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